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특히 세계 경제 또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요, 연말 기획으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올 한 해 수많은 경제 이슈 중에서도요, 탑 5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분석과 또 관련한 이슈의 향후 전망까지 하는 그런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탑 5에 올랐는지 또 어떻게 전단하고 어떻게 전망할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탑 5 한번 예측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경제 인사이트는요, 유튜브 경제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시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해 2024년 국내 또 세계 경제 이슈 5가지를 선정해서요, 하나씩 확인하고 또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 경제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이제 정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저희가 탑 5를 꺼내놓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올 한 해 경제적인 측면만 좀 빼어놓고요. 빼줘서 어떤 총평을 좀 갖고 있는지,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께서 전반적인 한 해를 보내면서 경제 이슈 총평, 또 이런 걸 좀 느꼈다,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점들이 있었다면요? 일단 한 해를 지나면 뭐 학계든 경제계든 사자성어로 이제 한 해를 축약할 수 있겠는데, 올해는 우리는 이제 풍전등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풍전등화. 예. 예. 울고 싶은데 뺨 맞았고 그다음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 삼고 현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네.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고요. 상반기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갈수록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둔화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그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수출 역시 빨간 경고등이 좀 켜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면 올해는 이제 수출 증가세로 그나마 이제 잠재 성장률 정도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내년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본격적인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그야말로 이제 내년을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하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풍전등화 올해고요. 내년은 시계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출 부분이 좀 안타깝게 탄력성이 꺾인 부분이 좀 걸린다. 여기에 트럼프 귀환이죠. 트럼프의 되돌아온 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려를 키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허준영 교수께서도 올해를 좀 돌아봐 주시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이인철 소장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사자성어로 하면 올해는
디커플링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미국의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올 8월까지는 비슷하게 상승폭은 우리나라가 좀 더 제한적입니다만 올라가다가 8월 이후부터 디커플링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꺾여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데서 오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제한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발 지금 리스크들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디커플링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허준영 교수께서는 디커플링의 한 해였다. 이게 비단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었죠. 실물 경제도 미국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미국은 완연한 선진국인데 말이죠. 이런 한 해였다.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탑5 경제 이슈 탑5 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개별 진단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탑5 이슈 중에서 첫 번째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K 수출인데요. 앞이 수식어가 중요하죠. 역대급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약간 불안하겠지만 수출만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인철 소장님 수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천억 달러 가보자 해서 올 봄만 해도 으쌰으쌰 했고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7천억 달러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았던 수출적인 측면에서 한 해를 보냈죠.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규모가 6,322억 달러예요. 세계에서 8번째, 세계 8위 이제 수출국 대국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해보자라고 해서 목표치를 7천억 달러로 좀 높게, 그렇습니다. 10%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게 되면 6,222억 달러였고 또 12월 이제 이달 20일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403억 달러였기 때문에 6,600억 달러 가량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했던 7천억 달러에는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수출의 효자 품목을 대려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이제 20% 이상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를 좀 주도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상반기는 좀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자동차 이 품목부터 조금 좀 주춤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대중 수출이 7, 8월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역시 5개 T로 이제 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천억 달러에서 소폭 밑돈다 하더라도 세계 수출국 순위에서 지금 아마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K 수출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트럼프라든가 다각도로 저희 전망을 해볼 텐데 올 한 해는 정리를 해보는 차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교수님, 반도체 힘들 거다 막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수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둔 또 반도체 분야도 할 만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은 잘 됐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낮다. 어떤 걸로 사양별로 약간 온도차가 낮다라고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출 금액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수출 물량이 약간 고사양 저사양별로 다릅니다. 저희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수준이어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요. 하지만 저사양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들어가는 것들이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가 쌓여 있어서 좀 팔리는 게 더뎌지고 있고 더 중요하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저사양 반도체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아까 이인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출은 잘 되고 있으나 조금 수출이 잘 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망도 좀 살짝 더 부탁드릴까요?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가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중국을 때리면 아직은 우리가
중국과 반도체도 연관이 많잖아요. 우리도 같이 힘들 거다.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씩. 내년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간에 AI 서버 수요가 있어서 이 고사양 반도체는 여전히 잘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사양 반도체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이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라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있다는 네.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는 우리 걸 사다 써야 될 중국이 일부는 지금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중국 대리기가 심해지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있는데요. 최근에 요거는 제가 반도체 업체 관계자랑 좀 네.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보조금 같은 거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면 좀 없애고 이러려고 칩스법 다시 손보고 하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그 와중에 마이크론 같이 미국 기업들이 결국은 마켓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저사양 부분에 있지만 네. 앞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상승세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점 지적해 줬습니다. 중국 대리기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효과를 얻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허준영 교수께서는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마이크론처럼 자국 반도체에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겠다. 이것도 우리가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초 소장님, 섹터별로 조금만 더 보죠. 조선과 방산도 가볼 텐데 조선은 지금 주가도 짱짱하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K조선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 방산 두 개 섹터도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K조선과의 협력을 SOS를 했습니다. 부탁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서 그동안 사실 조선업 장기 불황이었고요.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좀 물량 공세에 시달려 왔다면 제2회 이제 기회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내 조선과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역대급 이제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든 특히나 하이엔드 부분,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LNG 선의 수주 잔량의 경우엔 거의 한 전 세계 네.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이제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입증받았고 특히 미군 이 해군 함정의 MRO 시장, 이른바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는 하나오션이 처음으로 이제 수주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또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제1의 인구 대국인 인도까지도 네. 상선 거의 1,000척에 가까운 이 배가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국내 조선사를 방문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조선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긍정적이었지만 K방산도 맞먹지 않은데요. KT 전차와 K9 자주포 여기다 천궁2라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까지 이런 첨단 무기 체제가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네. 올해 연간 수출액은 15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유력시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과 미국, 이 캐나다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네. 아마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이제 리더라고 하면 단연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렇죠. 기존 3사에다가 지금 뭐 중국과 이제 이 독일이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제 중국까지는 제쳐서 글로벌 넘버 4까지 네. 이제 도약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K방산 이제 우리나라가요 무기 팔아서 버는 수출하는 액수가 20조 원이 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K방산의 실력 커졌다, 높아졌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K원전. 체코 두코바니 참 저희도 많이 짚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원전 수주 가운데 가장 큰 체코 두쿠바니 원전 2기 네. MOU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계약이 내년 3월 앞두고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경쟁했던 경쟁사들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체코 당국에다가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우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09년 UAE 네. 바라카 원전 이후 이제 15년 만에 큰 성과이고 체코 정부가 결국에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을 UN 승인 절차, EU 승인 절차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예. 내년 3월에 있을 본 계약, 최종 계약은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게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 게 체코는 추가로 테멀린 원전 추가 발주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우리 K원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루마니아의 원전 리모델링 사업도 한 2조 8조 원 2조 8천억 원 규모이지만 수주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미국 이 테라파워사와 SMR 우리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 시장에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면서 굉장히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수요를 감당해낼 게 뭐냐? 대부분 이제 원전 수요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원전과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K 원전의 기술력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뭐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데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K-원전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고요. 지난주였었죠. 루마니아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시설 보수 이 부분까지 저희가 따내면서 정말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던 원전 분야에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수출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허준영 교수님, 올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내년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도 돌아오고요. 보호무역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 관세 폭탄 첩첩산중입니다. 어떻게 K 수출 전망하시고 또 해법이 있다면 함께 좀 재원해 주시죠. 가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관세인데요. 제가 안 좋은 얘기부터 이제 좋은 얘기로 좀 차례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거부터 해주세요. 네, 안 좋은 거는 지금 가장 저희가 안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로는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을 넘어갈 때 비싸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많이 망가지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저희 USMCA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관세 협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나프타, 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었는데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야 이거 나프타를 해보니까 멕시코한테 너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같아. 이거 좀 뜯어 고치자라고 해서 네. 뜯어 고쳐서 자기 밑에서 세운 게 USMCA 협정이거든요. 근데 USMCA 하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멕시코랑 미국과 캐나다 사이엔 관세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공장 건립 비용 비싸고 유지비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멕시코로 많이 가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거 우리 다 뜯어볼 거야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높여서 관세 매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 있는 기업들이 그럼 미국 안으로 옮겨가야 될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을 놓쳐야 될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 안 좋은 효과가 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적으로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런 보복 관세가 있었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좋은 영향의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이런 보편 관세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뭐 15%까지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좋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어떤 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이 관세를 다 매기려는 게 아니고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재무장관 지명된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세를 심하게 매기면 안 되고 결국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이번에 캐나다한테 무슨 얘기했죠? 트럼프가 첫날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매길 수 있어. 그랬더니 3일 만에 G스탱 트리도 총리가 날라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다시 역제안을 하는지를 알아내고 밝혀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관세를 짜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떤 논리들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사실 미국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멕시코와 우리나라 사이에 뭐 간접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예외 조항들을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장 많이 지은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뜨거웠던 K 수출의 한 해를 보냈고요. 내년 K 수출 전망 어두운 게 사실이지만
방금 허준영 교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2.0 시대 또 협상이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줄기의 희망의 빛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피벗입니다. 방향 전환인데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9월에 B컷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이제 피벗이 시작이 됐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올해 내내 금리 인하한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9월이에요. 정말 하반기 중에서도 뜸들이다가 B컷 단행하고 이제 피벗이 시작됐었죠. 이후에 우리도 인하하고 뭐 전 세계 인하가 왔었는데 이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또 전망 갈게요. 제가 앵커께서 얼마 전에 하신 얘기 중에 정말 크게 또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칭찬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 올릴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금리를 내릴 때 내릴 수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을 저한테 얼마 전에 해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로존처럼 경기가 약하고 하지만 유로라는 큰 통화를 쓰는 기축 통화를 쓰는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면 내립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왜냐하면 환율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약간 금리를 낮췄는데도 저 고금리 구간에서 미국 경제가 저걸 버텨내네. 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미국 경제잖아요.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2기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일부 인플레이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앞으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피벗은 했으나 그러니까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피벗은 했으나 사실 우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걸 느끼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강달러의 지속,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튀는 것의 일부는 그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년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지금 연준은 올해는 내릴 만큼 내렸고 내년은 좀 주춤할 것 같고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내년에 너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좀 내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근데 막상 그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한국은행이 환율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네. 최근 들어서 경제학자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계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많이 연말이라서 합니다. 어떤 질문이 꼭 나오냐면요.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재정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못한다? 한다? 조금 오히려 더 강하게 금리를 할 것이다? 강하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미국은 뭐 거의 4년, 우리도 3년 2개월 만에 피벗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내년이 좀 문제입니다. 미국도 덜 내릴 것 같고 내년은 우리는 내린다고는 했는데 역시도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인철 소장님과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인 환율을 볼게요. 한국은행은 지금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참 이 정도까지입니까? 오늘도 장중에 1,480원대를 찍고 지금 내려오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환율 걱정이 큽니다. 1,486원을 찍었어요. 네. 장중. 이게 1997년 외환위 위기 당시에 1,900원 찍은 적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1,570원까지 네.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과거는 정말 글로벌 충격이 있었던 위기였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 그런 충격 없이도 이런 환율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스트롱 달러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만 강세고요. 올해 이 전 세계 경제 GDP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기가 2.7에서 8% 성장하고 내년도도 2% 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미국이 추월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롱 달러를 견제할 만한 유로존도 지금 2023년 2년 연속 경기가 침체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 심각하고요. 프랑스도 심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위안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고요. 일본 엔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를 견제할 만한 통화가 없고
또 아시아 통화국과 같이 떨어지죠. 네. 여기다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환율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과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는 과연 피벗 가는지 인하 맞습니다. 가는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가장 빨랐습니다. 전 세계 네. 주요국 가운데. 근데 피벗은 가장 늦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그 지난 이제 2023년 1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서 연 3.5%로 무려 1년 9개월을 네.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선반영해서 내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 여기다 뭐 정부의 이제 신생아 대출 같은 정책성 대출까지 늘다 보니까 대출 늘었죠. 부동산 집값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이 이 부동산이 좀 들썩거리다 보니까 이건 무서워서 그동안 계속 1년 9개월 동안 끌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스위스는 올해 3월부터 유로존은 6월부터 미국이 9월부터 네. 그걸 확인하고 가장 늦게 10월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환율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더 어려운 2026년을 감안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컷을 가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만에 하나 환율이 여기서 1,500원 이상으로 뛰어서 불안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도 어제 지난 주말 넘으면서 한국은행은 내년 2025년 금리 인하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약간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이렇게 또 이인철 소장께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 피벗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올 한 해를 이끌었던 경제 이슈 탑 5 중에서 세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I 열풍입니다. 연초부터 뜨거웠던 AI 열풍. 아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엔비디아 알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로 오면 이제 브로드컴도 다 알고 있을 그럴 정도였는데 주가도 뜨거웠지만은 이 산업 자체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챗 GPT를 조금 이따 우리 허준영 교수께도 물어보겠지만 대학생들이요. 다 이용한답니다. 그걸로 다 리포트 쓴다고 하는데 이인철 소장님 AI 열풍의 한 해였고 진짜 챗 GPT를 그냥 다 써요. 예. 이게 반도체로도 뜨거웠지만 산업으로 뜨거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네. OTT를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요? 근데 유독 네. 유료 구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챗GPT입니다. 아, 유료 서비스 쓰시고 계십니까? 네. 아. 이게 챗GPT가 나오면서 전 산업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 시장은 인텔과 이제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였습니다. 모든 고객은 거기에 줄 서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로 다시 산업이 재편됩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이 인공지능 시장,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다 보니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패키지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대당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률이 60-70%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AI 산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만 주가 45달러, 49달러, 50달러 미만에서 140달러예요. 네. 2배 가까이 올해까지 뛰어서 애플과 시가총액 경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줄 서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칩을 패키징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의 경우 주가가 날아가고 네. 있고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만 증시는 올해 TSMC 때문에 거의 30% 올랐습니다. 밑단에도 많더라고요. TSMC 외에도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이렇게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작 돈 버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이게 실적으로 그리고 이어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을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 이제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독주가 너무 심하니 여기다 줄 서면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또 다른 합종 연행을 통해서 AI를 자체 개발하는 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통신용 이 패밀리스 업체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 시대에 나타난 초기의 현상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층과의 이런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이제 기술적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AI 열풍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했었고 HBM, 3E 공부도 참 많이 했었고요. 이제 솔루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챗 GPT 유료 서비스도 급증했다라고 하고 이제는 뭐 팔란티어라든가 AI 가지고 돈 버는 또 그런 모습까지도 하반기에 왔거든요. 허준영 교수님, 요즘 대학생들은 AI 특히 챗 GPT 없으면은 안 되죠? 리포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뭐뭐 했다 하다가 중간에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는 문장이 딱 한 문장 들어가고 다시 뭐뭐 했다로 넘어갑니다. 네. 그건 뭘까요? 네. 그 문장은 AI가 만든 문장입니다. 그걸 차마 못 바꾼 거죠. 예. 이런 리포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해였는데 이게 올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 키워드도 어쩌면 또 AI 열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정부와 기업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자, 허 교수님, 우리의 목표는 AI 3대 강국이 되겠다. 미국, 중국 다음 우리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참 너무나 큰 질문이기도 한데 뭐 하나 좀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모델과 중국 중심의 모델이 서로 1, 2위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네. 미국 중심의 모델의 특징은 민간이 합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하고요. 그중에 뭐 10개를 해서 100개를 해서 하나만 그중에 성공을 하면 되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미국 중심의 모델이고요. 중국 중심의 모델은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 주도입니다.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AI에 대한 공공 투자를 합한 거의 5배를 중국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하는 거죠? 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네. 게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하는 게 뭐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이런 건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I 3대 강국 중에 3위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네. 보니까 3위가 싱가포르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했었는데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AI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좀 더 큰 샘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싱가포르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서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게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모델을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갈지 아니면 미국과 같은 모델을 갈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좀 더 많을지 아니면 정부는 판을 만들어주고 룰을 세팅하고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9월에 AI-위원회도 출범했고요. AI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AI 기본법만 짧게 한 번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정치권도 가세를 했거든요. 힘을 합쳤습니다. 그 내용만 한번 점검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올해 9월이었습니다. AI 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중심 AI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하고 AI 안전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명문화했다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국가 주도의 AI 개발이 아닌 민관 협력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역시 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인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적인 이제 AI 거버넌스에 우리가 좀 포함돼야지만 앞으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관이 이번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기반 위에 한 발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한 번 더 협력 체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AI 열풍 짚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이슈 탑5 중에서 네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제 K 컨텐츠가
돈이고요. 컨텐츠가 결국은 산업이고 돈이 됐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K 컨텐츠의 한 해였습니다. 뭐 조금 뒤에 짚어보겠지만 노벨 문학상뿐만이 아니라 어제였죠.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 동시 공개인데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K 컨텐츠 열풍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글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네. 네, 올해 K 컨텐츠 중에 뭐 로제의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굉장히 빌보드 핫 싱글 차트에 유튜브도 엄청 많아요. 엄청 아니, 많이 저걸 토대로 만든 외국 네, 유튜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강남 스타일이 2008년 금융위기 나고 한 4년 후에 나왔잖아요. 예. 2020년은 코로나 있고 한 4년 후에 또 K 콘텐츠 아파트가 또 떴습니다. 네. 이게 묘한 평행 이론인데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드라마에서는 제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지원 선생님 나오신 우리 눈물의 여왕. 눈물의 굉장히 여왕. 올해 잘 됐고요. 예. 그다음에 예능 부분에서는 또 흑백 요리사 올해 굉장히 흑백 요리사도 안 본 사람이 예, 안 본 사람이 거의 맞습니다.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릴리즈. 전 세계 릴리즈 됐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K-팝이나 K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풍이었고 올해 지금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 수출액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 대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뭐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계속 말씀드리면 산업이고 거기에서 품목으로 수출이 되고요. 이게 이제 컨텐츠가 그 시작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쐐기를 박는 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정말 K 컨텐츠 이제 다 갖췄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정가로 구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이 10배 가까이 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복제본을 보고 사다 보니까 네. 책을 구입해서 읽기보다는 남의 걸 빌려서 카피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올해 한강 작가가 이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 최초로 정말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뭐 국내외뿐 아니라 이 수상 이후에 뭐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품절 사태를 네. 이룰 정도로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령층에서도 보면 이제 50대 이상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과거의 기존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그렇죠. 되찾아보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라는 이제 낙인이 찍혀있던 한국인들에게 한강 작가가 어쩌면 이제 독서열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K문학의 어떤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서 한국 출판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아마 이제 획기적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사건으로 아마 이제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도 K 컨텐츠의 K 문학에 대한 각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K 문학이 K 컬처가 되고요. 또 K 컬처가 K 컨텐츠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국? 나 한국 차 타볼까? 이러면서 이게 판이 커지는 건데요. 실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K 컨텐츠에 시작한 것이 K 푸드로 갔다. 이제 라면을 단순히 뭐 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출로 거의 10조씩 뭐 팔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K 디저트라고 쌀 가공품, 떡까지도 전 세계 인기다. K 푸드만 하나 K 컨텐츠 연관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저희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나오는 짜파구리 있잖아요. 네. 그게 한동안 또 인기였었고 그렇죠. 그것이 또 방탄소년단이 먹는 것이 나오면서 또 인기였었잖아요. 그러다 불닭볶음면까지. 불닭볶음면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절대 필패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패하지 않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필승의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승의 아이템? 외국 친구들을 불렀을 때 라면을 끓여주면 특히 우리나라 땡라면 중에 왜 매운 라면 하나 있잖아요. 한 글자 라면. N사에서 나오는. 끓여주면 10명이면 11명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명 모두요?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근데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그 전년 대비 수출량이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올해 생각해 보시면 K 푸드 중에 또 기억이 나시는 게 미국에서 팔렸던 냉동 김밥. 이거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데 맛까지 있고 또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웰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근 들어 K 과자도 열풍인데 요게 현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땡땡 파이 있죠. 초코 들어간 파이. 요거가
뭐 예를 들어 인도는 채식을 많이 하니까 채식 종류로 약간 바꾸면서 하고 채식 초코파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슬람권에서는 요게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는데 알코올 빼고 만들고 몽골인들은 또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혈당 같은 게 너무 높고 심혈관 질환자가 많으니까 약간 제로 슈거로 느낌으로 만들고 이렇게 현지화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저희 초코파이 하면 그 러시아에서만 팔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K푸드도 점점 저변을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푸드의 뭐 맛도 있겠지만은요. 그 시작을 쫓아가 보면 K 컨텐츠입니다.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한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K 컨텐츠의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관광 여행까지도 가야 될 텐데 이인철 소장님이 이 마지막 끝판왕이 관광 여행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제 완전히 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끝으로 좀 우리의 K 콘텐츠 키워나갈 방안 내년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의식 조사를 좀 해보니 한 40% 정도가 K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K 컨텐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웹툰이라든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야 이게 한국이라면 한국에 한번 직접 가서 체험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서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고 가보고 먹게 된다면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네. 한번 먹은 라면 맛은 순한 맛으로 못 바꿔요. 일본의 맛은 라면이 우리나라보다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약간 순해요. 순하고 정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못 바꿉니까 그래서? 입맛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굉장히 공급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이제 전파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 이런 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별 음식 취향이 다 다릅니다. 이슬람이 다르고요, 미주가 다르고요, 유럽이 다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아마 이제 우리 유통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나서서 표준화하면서 좀 더 이걸 이제 이 혁신, 특히나 인재를 통해서 글로벌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K 이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K 뷰티, K 뭐 푸드 다 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는 이제 기회를 잡은 거 아니에요? 이참에 어디 못 가게 K 푸드 라인, K 뷰티 라인 확실히 국가별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꽉 그냥 붙잡아라.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수출 기업 위주였어요. 네. 근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부가가치가 더 크거든요, 훨씬.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꽉 잡는 이제 서비스 여행까지도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탑 5의 마지막 5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0이 시작이 됩니다. 허준영 교수님, 트럼프 스톰 이미 아직 1월 20일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11월 7일부터 지금 한 달 겨우 넘었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한 달인데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각인된 거는. 저희 트럼프 일기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조금 관세로 이상한 짓 하지 않나라고 트럼프가 점검을 해보라고 시작한 시점이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오피스에 들어오고 나서 1년 반 후인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네. 그때 관세를 중국에 매긴 게 아니고 중국이 이상한 짓 하는 거 없는지 점검을 시작했던 게 그렇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1월 20일 날 시작하는 행정부가 이미 한 2달 전부터 당선되자마자 나 당선되면 첫날 뭐 할 거야? 첫날 뭐 할 거야? 첫날 뭐 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1년 된 것 같아요. 훨씬 그때보다 네. 빠르고 네. 매운 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10월에 나왔던 전 세계 경제 정책을 하는 기관들에서 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랑 올해 11월부터 나오는 성장률이랑 보면 권역별로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 빼고는 대부분 다 11월 이후 전망치는 2025년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춥니다. 왜 낮출까라고 생각해 보면 트럼프 2기의 귀환이라는 게 그만큼 미국 중심의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도 미국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최근 들어서 요거를 표현하는 용어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미국으로 돈이 모인다라는 예. 미국 예외주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짜 트럼프의 귀환은 11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올 한 해 관통하는 대형 키워드가 됐고요. 이인철 소장님,
한국 경제가 지금 트럼프발 우려가 너무나 커요. 관세 폭탄, 또 미국 우선주의 플러스 미국 예외주의. 우리는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제언 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협상이다, 뭐 이런 해법도 많은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흑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이제 아마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 재임 시절보다도 4배 이상 늘어난 무역 흑자 기자를 어쨌든 되돌려 놓기 위해서 각종 이제 통상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민간 기업에서의 이제 접촉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분하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순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네. 어쨌든 쉐일가스든 이제 화학 석유든 네. 이제 파서 물가를 낮추겠다. 그러면 그 남아도는 석유 물가를 우리가 좀 더 중동산 두바이를 수입하고 있지만 비중을 미국산으로 좀 높인다든가. 네. 그리고 뭐 정용진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이제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미국이 남아도는 농산물이면 농축산물은 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신에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약속받았던 이제 칩스법이라든가 IRA법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정부의 이제 협상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총평하고요. 내년을 전망해 볼 텐데 허준영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올해를 디커플링의 한 해로 보셨지 않습니까?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돼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히려 저는 내년이 또 기회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국내적인 조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도 좀 해결이 되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센 정책이 들어올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정책이 들어올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폭탄 안 매기고 관세를 무기로 쓴다. 그러면 그 관세 무기로 써서 서로 잘 조정이 되면 조금 더 낮은 관세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변동성, 큰 변동성이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좋은 쪽도 있겠지만, 나쁜 쪽도 분명히 있겠지만 좋은 쪽의 변동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변동성이 큰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풀어갈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탑5 오늘 안에 이끌었던 경제 이슈 5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매서운 한파가 예고됐는데요. 다행히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연시에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죠. 연말 연시, 송년회 또 이런 각종 모임 많을 텐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말기획 2025년 경제 대전망 특집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